육화 줄거리. 병이 깊어진 오란은 떠나기 전 큰아들의 혼례를 치르게 한다. 오란이 충실하고도 고생스러웠던 한평생을 마치자 그제야 왕릉은 오란이 이 집에서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깨닫는다. 오란에 이어 아버지도 세상을 떠난다. 이후 비적의 부두목임을 내세워 일가를 위협하던 작은아버지와 사촌에게 골치를 썩이던 왕릉은 그들이 아편에 빠져 무기력하도록 하고 첫째 아들의 제안에 따라 이제는 셋집이 된 황부잣집 저택으로 옮긴다. (30) 왕릉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 양지 쪽에 의자나 내놓고 바보 곁에 앉아서 졸기나 하고 담배나 태우고 그렇게 편안한 생활을 보내면 되는 것이다. 땅은 소작을 주었으니 수고를 안 들여도 돈은 저절로 들어온다. 진작부터 이렇게 살 걸 그랬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만사는 그렇지 못했다. 큰아들은 모든 것이 무사하면 좀이 쑤시어 못 견디는 성질이기 때문이다. 큰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말했다. 이 집에는 아직도 모자라는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대갓집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제 반년 안으로 동생의 결혼식도 올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손님용 의자도 모자라고 찻잔이나 탁자, 방의 세간살이도 모자랍니다. 게다가 손님을 청하는데 더럽고 시끄러운 빈민들이 우글거리는 저 대문을 거치게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동생이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면 저 가운데 뜰도 필요할 겁니다. 왕릉은 화려하게 차리고 섰는 아들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으면서 담배를 한번 세게 빨고 나더니 신음하듯 말했다. 그래,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큰아들은 아버지가 귀찮아하는 것을 알면서도 도리어 언성을 높여 말했다. 바깥채도 사버리자는 겁니다. 돈도 땅도 많으니까 어울리는 생활을 하자는 말씀이에요. 왕릉은 담뱃대를 보며 말했다. 그래. 땅은 내 땅인데 너는 손도 대보지 않았을 텐데. 이 말을 듣자 큰아들은 언성을 높여 소리쳤다. 저를 선비로 만든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부잣집 아들로서 남부럽지 않게 살려는 아들을 아버지는 기껏 머슴과 같이 대하시는군요. 그리고 아들은 분해서 뜰한 소나무에다 머리를 부딪히려고 했다. 아들이 원래 신경질적인 것을 안 왕릉은 행여나 다칠까 질겁을 하고 황급히 말했다. 알았다. 내 마음대로 해라. 무엇이든 나만 괴롭게 굴지 말고. 이 말을 듣자 큰아들은 대단히 기뻤다. 그리고 아버지의 생각이 변하기 전에 얼른 그 앞을 물러나와서 사고 싶은 것을 재빨리 사들이기로 했다. 아름다운 조각을 한 소주산 의자랑 탁자랑 방 입구에 들이울 비단 휘장 및 크고 작은 꽃병, 벽에 걸 미인화, 족자 등을 부지런히 사모았다. 그리고 정원도 전날에 남방에서 보고 온 것과 똑같이 꾸몄다. 그런 일로서 큰아들은 한동안 바빴다. 이러한 일을 하노라면 거의 매일 바깥쪽의 가운데 뜰을 하루에도 몇 차례씩 다니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빈민들의 냄새가 견딜 수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코를 막고 그 앞을 지나가곤 했는데 빈민들은 그가 지나가고 나면 비웃는 투로 자기네들끼리 말했다. 저놈은 제 아비가 살던 집 문턱에 쌓였던 거름 냄새를 잊은 모양이야. 그런데 명절이 되면 집세가 정해지게 된다. 그해 명절 즈음에 빈민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방이며 가운데 뜰의 새가 꽁충 뛰어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왕릉의 큰아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모두들 알았다. 하기야 큰아들은 머리가 영리해서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않고 타간에 가 있는 황씨의 아들과의 편지 왕래로 그렇게 결정지은 것이다. 그는 누구에게 빌려주든 돈만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두말 없이 승낙했다. 그래서 바깥에 살고 있던 가난한 사람들은 쫓겨나고 말았다. 그 빈민들은 부자들의 횡포를 저주하며 어디 두고 보자는 결심만 내세우면서 뿔뿔이 그곳을 흩어져 헤어졌다. 그러나 왕릉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는 안방에만 틀어박혀 출입을 거의 않고 있었다. 자고 먹고 마시기만 하면서 만사를 큰아들에게 맡겼다. 큰아들은 솜씨 좋은 목수와 석공을 불러서 그 가난뱅이들이 살던 방과 뜰, 그 사이로 통하는 반홀형의 가운데 문들을 수리하고 여러 곳에 연못을 파서 금붕어를 키웠다.
그런 일들이 만족할 만큼 아름답게 끝나자 이번에는 또 모세의 연꽃과 수련을 심고 또 인도산에 붉은 열매가 달리는 대나무를 심는 등 그가 남방에서 본 것들대로 온통 치장을 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구경하러 나올라 치면 함께 뜰과 방안을 구경하고 아내가 혹 미흡하다고 하면 참 그렇지 하면서 그는 곧 그녀의 마음대로 고쳤다. 마침내 왕릉의 큰아들이 이렇게 집을 치장하는 것이 성내 사람들의 큰 화제가 되었다. 그들은 황부잣집에 새 부자가 들어가더니 다 허물어진 그 집을 옛날에 화려했던 모습으로 다시 되살렸다고 수군거렸다. 그리고 왕릉을 왕서방이라고 부르지 않고 왕대인이라든가 왕영감이라고들 높여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많은 돈이 왕릉의 손에서 언제 나간지 모르게 흘러나가고 있었다. 큰아들은 늘 돈을 탈 때는 이렇게 말했다. 은전백립이 필요합니다. 저 문간에 문을 들이면 세문같이 되겠습니다. 저쪽에는 긴 탁자를 하나 놓아야겠어요. 그러면 왕릉은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두말 없이 필요한 돈을 꺼내주는 것이다. 추수 때면 많은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낄 필요가 없었다. 얼마나 많은 돈을 큰아들에게 내어주는지 모른다. 왕릉은 짐작조차 못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둘째 아들이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와서 말했다. 아버지, 이렇게 돈을 물쓰듯 마구 쓰시면 어떻게 합니까? 집을 궁궐같이 할 필요가 어딨어요. 그만한 돈을 이알로 빌려주면 굉장한 돈이 될 텐데. 이까지 연못, 열매도 달리지 않는 화초나무, 아무 쓸모없는 수련을 심어서 무엇합니까? 왕릉은 둘째 아들과 큰아들이 이런 문제로 싸움이라도 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돼서 둘째 아들에게 달래듯 말했다. 좋은 일 아니냐. 다 내 혼인잔치를 성대히 하려고 그러는 게야. 그러나 둘째 아들은 조금도 기쁘지 않은 듯 비웃는 투로 말했다. 잔치 비용이 신부의 10갑절이나 든다는 건 우스운 일인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희들이 나눠 가질 재산이 형의 허영심으로 탕진된다는 것은 참을 수 없어요. 왕릉은 둘째 아들의 고집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좋아, 좋아. 더 이상 돈은 안 줄 테야. 내 말이 옳다. 오라. 둘째는 형이 쓴 돈을 빠짐없이 적은 종이를 꺼냈다. 왕릉은 둘째가 그것을 읽으려 하자 황급히 말했다. 나는 아직 식사 전이다. 배가 고파 기운이 없구나. 그 이야기는 딴 날에 하도록 하자. 왕릉은 둘째를 그곳에 둔 채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저녁 그는 큰아들을 불러서 말했다. 이 집 치장은 그만둬라. 이만하면 됐어. 아무튼 우리들은 촌사람이니까. 그러자 큰아들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렇지 않아요. 성내에선 우리 집을 왕영가님 댁이라 부릅니다. 체면에 어울리는 집을 만들어야 합니다. 동생이 돈밖에 모른다면 저희 내외가 이 가문을 지키겠습니다. 왕릉은 나이가 많아지면서 찻집에 드나드는 것도 뜸해지고 곡물가게도 둘째가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나설 필요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내에서 자기를 어떻게 평판하고 있는지 몰랐던 왕릉은 한없이 그의 말이 기뻤다. 그러냐? 그러나 부잣집이라 해도 땅에서 나와 거기에 뿌리를 받고 있으니까 그걸 알아야 돼. 그러나 언제까지고 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지도 뻗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왕릉은 아들이 좀 잘난 체 하는 것이 싫었다. 옳은 말이다. 하지만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땅속 깊이 뿌리를 받고 있어야 해. 해가 저물면 왕릉은 그의 방 앞에 뜰에서 황혼의 정적을 즐기곤 했기 때문에 그만 아들이 돌아갔으면 했다. 그러나 아들은 나가지 않고 또 입을 열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왕릉은 들고 있던 담뱃대를 내던지며 화를 버럭 냈다. 또 귀찮게 굴 테냐? 아들은 고집스럽게 말했다. 제 문제가 아닙니다. 동생의 문제입니다. 그 아이를 공부시키지 않고 그냥 버려둘 수 없잖아요. 공부를 시켜야 해요. 왕릉은 처음 듣는 일이라 속으로 놀랐다. 그는 오래전부터 막내를 무엇에 쓰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 집에는 글 많이 아는 놈은 필요 없어. 둘이면 충분해. 막내 놈은 내가 죽고 난 뒤에 농산일을 맡을 테니까. 그러시니까 그 아이는 밤낮 울기만 해요. 얼굴도 창백하고 그렇게 몸이 말라있지 않습니까? 왕릉은 세 아들 중에 하나만은 농사를 시킬 작정이었다.
막내에게 의향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큰아들의 말을 듣고 보니 불의의 이마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왕룽은 땅바닥에 팽개쳤던 담뱃대를 천천히 주우면서 막내 아들에 대해 생각했다. 과연 그 아이는 다른 아들과 달랐다. 제 어미를 닮아서 언제나 말이 없고 표정이 없어 도무지 그 속을 알 수 없었다. 그래, 그 녀석이 공부하겠다고 그러든. 왕룽은 맥없이 물었다.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것도 그렇지만 한 녀석만은 농사를 지어야 해. 그건 왜 그렇죠? 농사를 안 지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체면상 좋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해요. 자신은 임금 같은 생활을 하면서 자식은 농사꾼을 만든다고. 큰아들은 아버지가 세상 평판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을 알고 말끝을 이렇게 잡았다. 가정교사를 들여서 그를 가르쳐요. 그리고 난방학교에 보내서 훌륭하게 공부시킵시다. 집안일은 제가 하고 장사는 둘째가 하고 있으니까 막내는 제 생각대로 하게 합시다. 왕룽은 겨우 입을 열더니 막내를 불러오도록 했다. 잠시 후 셋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섰다. 지금껏 무관심했던 왕룽은 이 막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키가 후리후리하고 꼭 담은 잎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닮지 않았다. 묵묵히 말이 없고 정직해 보이는 얼굴만이 자기 어머니를 닮은 것 같았다. 그러나 제 어머니보다는 잘난 것으로 말하자면 시집 보낸 막내딸을 빼놓고는 그의 아들들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이다. 구태여 흠을 잡는다면 창백한 이마에 수치 많은 눈썹이 애띤 얼굴에 비해 너무 굵은 것이 탈이다. 그리고 얼굴을 찡그리면 검은 두 개의 눈썹이 한데 달라붙어 일직선이 되는 것이다. 왕룽은 물끄러미 막내를 보며 말했다. 너는 글을 배워야 한다고 내 형이 말하는데. 소녀는 거의 입술을 움직이지 않았다. 네. 왕룽은 담뱃대의 재를 털고 새 담배를 재우며 천천히 슬픈 말투로 말했다. 그래. 농사일이 싫단 말이지. 지식인은 많아도 농사할 사람이 없단 말이다. 소녀는 아무런 말도 않는다. 여름 두루마기를 입은 막내 아들은 잠자코 서 있기만 했다. 그러나 오래 말이 없자 왕룽은 신경질이 나서 소리를 버럭 질렀다. 왜 말 못해? 농사일이 싫단 말이냐? 소녀는 단 한마디로 예 하고 대답했다. 왕룽은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리 해도 자식들이 내 맘대로 안 되는군. 아이들이 늙은 아버지의 걱정만 시킨다. 이런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무튼 왕룽은 자식들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느낌이었다. 다시 그는 화를 버럭 내어 소리 질렀다. 내가 어떻게 되든 나는 모르겠다. 보기도 싫으니 나가버려. 막내는 얼른 아버지 앞을 떠났다. 혼자 있는 왕룽은 두 딸이 아들보다 낫다고 생각되었다. 두 딸 중에 하나는 바보라서 먹을 것과 헝겊 조각만 주면 언제나 만족하고 하나는 시집을 보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괴롭히지 않는 것이다. 이윽고 황혼이 짙어가고 어둠이 그의 몸을 에워쌌다. 왕룽의 노여움은 어느덧 사그러지고 결국 아들들이 생각한 대로 해주기로 마음이 돌아앉았다. 그는 큰아들을 불러 이렇게 일렀다. 막내에게 가정교사를 불러줘라. 제 마음대로 하게 해. 나에게 귀찮게만 하지 말아다오. 그리고 왕룽은 다시 둘째를 불렀다. 들일을 할 자식이 없어졌으니 소작료나 추수 때 논밭에서 들어오는 돈은 내가 관리하도록 해라. 너는 저울도 볼 줄 알고 말질도 잘 알 테니 집의 관리인이 되다오. 둘째 아들은 몹시 기뻐했다. 지금부터 모든 금전은 그의 손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는가도 알 수 있고 또 집안에 쓰이는 돈이 필요 이상으로 나가게 된다면 아버지에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왕룽이 어느 아들보다도 이상히 여긴 것은 이 둘째 아들의 성격이다. 그 자신의 잔칫날이 가까워오자 자기 자신의 일인데도 결혼 비용을 지극히 아꼈다. 음식까지 구별해서 성내 사람들에게는 좋은 음식을 내고 소작인이라든가 성박 사람에겐 따로 식탁을 차려 맛없는 음식만 내놓게 했다. 성박 사람들은 늘 못 먹고 살기 때문에 조금 나은 음식이기만 해도 대단한 음식인 줄 생각하는 것이다. 또 축하 선물 같은 것도 면밀한 계획을 세워 머슴과 종들에게는 선물을 아주 약소하게 했다. 그는 뚜첸에게도 겨우 은전 두 잎을 주었을 뿐이다.
그녀는 비웃으며 많은 사람이 있는 앞에서 들으란 듯이 이렇게 말했다. 진짜 대갓집은 돈을 가지고 인색하지 않는 법이죠. 이 댁에서, 이 저택에서 살만한 자격이 있다고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군요. 형은 이 말을 듣자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 그 소문이 퍼질까 두려워 그녀에게 슬그머니 돈을 집어주고 내심 동생의 처사에 분개했다. 이렇게 하여 신부가 가마 타고 문 안으로 들어오고 손님들이 모여드는 잔칫날도 큰아들과 둘째는 서로 다투게 됐다. 또 큰아들은 동생이 인색한 것이 창피하기도 하고 또 재수가 촌여자라는 것도 생각나서 이날 잔치에 신분 있는 성내 친구들은 청하지 않았다. 그는 경멸하며 반감만 했다. 아버지의 지체로 생각한다면 구슬잔이 손에 들어올 것인데 동생은 기왓장을 골랐으니 동생 내외가 손이에 대한 예의로 그들 부부에게 큰절을 했을 때도 그는 무뚝뚝하게 약간 머리만 끄덕였을 뿐이다. 큰아들의 아내도 새치만이 건방지게 이런 경우에 하지 않으면 안 될 답례만 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왕룽의 손자 말고는 아주 평화롭고 아무런 부족이 없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왕룽 자신도 레나의 방과 뜰이 잇따라 있는 자기의 큰 조각이 있는 침대에서 눈을 뜨면 때로는 그 소박하고 어두침침한 흙벽집에 들어가는 꿈을 꾸었다. 거기에는 식은 차를 어디로 버려도 조각이 있는 세간을 더럽힐 염려가 없었고 한 발자국만 밖으로 나가면 자기 밭인 것이다. 왕룽의 아들들은 한 사람도 마음 편한 사람이 없는 것이다. 큰아들은 돈 쓰는데 인색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이나 먹지 않을까 늘 걱정이고 또 성내에 귀한 사람이 와 있을 때 마을 사람이 대문을 들어서 창피나 당하지 않을까 마음을 졸였다. 둘째는 이와 반대로 돈을 헤프게 쓰지 않나 근심이다. 셋째는 농가의 자식으로 헛송한 세월을 되찾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다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아장거리고 집안을 돌아다니는 사람은 왕룽의 손자뿐이다. 이 어린 것은 이 집 말고 밖을 모른다. 그놈은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자기만을 귀엽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뿐이다. 왕룽도 손자와 놀고 있을 때는 마음이 평화롭다. 손자를 바라보거나 웃거나 넘어지는 것을 붙들어 일으키고 이슬라치면 세월 가는 줄 모른다. 그리고 왕룽은 그의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긴 띠로 손자를 묶어서 넘어지지 않게 걸리기도 했다. 손자는 연못 속의 물고기를 흥미롭게 가리키기도 하며 뜰의 꽃들을 함부로 꺾기도 하고 무엇이든 제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왕룽은 그의 손자에게만 위안을 얻고 있다. 손자는 이 아이 하나뿐이 아니었다. 맏며느리는 꼬박꼬박 규칙적으로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마다 유모를 구해드렸다. 해마다 손자의 유모가 늘어갔다. 누가 큰아드님 방에 또 하나 태어납니다 하고 말하면 왕룽은 그저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 얼마든지 낳아라. 먹고 살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둘째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도 왕룽은 기뻤다. 처음은 딸이었는데 그것은 마치 맞동소에 대한 체면을 세운 것처럼 되었다. 이렇게 하여 왕룽은 5년 동안에 사내의 넷에 계집의 셋을 얻었다. 뜰에는 아이들의 웃는 소리와 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5년이란 세월은 어린애나 노인 아닌 사람들에게는 잠깐 동안이다. 왕룽은 이 사이에 손자 7을 얻고 늙은 몽상가인 숙부 내외에게는 먹히고 입히고 아편을 달라는 대로 주기는 했지만 실은 숙부의 일은 거의 잊고 있었다. 왕룽의 가족이 성내로 이사온 지 5년째 되던 겨울은 30년 만에 강추였다. 성벽 주위에 해자가 얼어붙어서 그 위를 사람들이 걸어서 왕래할 수 있다는 것은 왕룽의 기억으론 처음이었다. 얼음과도 같은 한풍이 북동쪽에서 쉴 새 없이 휘몰아쳐 양털이며 모피옷을 입어도 추위를 막을 수 없었다. 집안의 모든 방에 숯불을 피웠지만 그래도 입김이 하얗게 보일 정도로 차가웠다. 숙부 내외는 오래전부터 아편으로 몸이 마를 대로 말랐다. 마치 마른 나무 토막처럼 밤낮 침대 위에 누워만 있었다. 왕룽은 숙부가 2번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으며 몸을 움직이면 피를 토한다는 말을 듣고 문병을 갔다. 삼촌은 몇 시간밖에 숨이 남아있지 않았다.
왕릉은 그리 좋지 않은 그러나 쓸만한 관을 2개 사다 숙부 내외가 누워있는 방 안에 들여다 놓았다. 사후의 염려일랑 말고 안심하라는 것이었다. 삼촌은 떨리는 음성으로 간신히 입을 열었다. 고맙구나. 내가 진정 내 자식이로구나.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모르는 내 친자식보다 훨씬 나아. 그러자 숙모가 말했다. 숙모는 아직도 생기가 있어 보였다. 우리가 죽은 뒤라도 그 아이가 돌아오거든 장가를 보내다오. 그렇게 해야 이 집의 손이 끊어지지 않아. 왕룽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삼촌이 어느 시각에 운명했는지 몰랐다. 어느 날 저녁 때 하녀가 마실 것을 들고 방에 들어가 보니 이미 숙부가 죽어 있었던 것이다. 바람이 온누리에 눈을 구름처럼 흩날리게 하던 몹시도 추운 날 왕릉은 숙부의 관을 묻었다. 가족 묘지 중에서 옆에 아버지 묘보다는 좀 낮게 자기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곳보다는 위에 묻었다. 그리고 왕릉은 그의 온 가족에게 1년 동안 상복을 입도록 했다. 그것은 그들을 괴롭게 하던 늙은이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뜻이 아니고 체면상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삼촌이 죽고 난 뒤 왕릉은 숙모를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성내 집으로 옮기게 했다. 뜰에서 멀리 떨어진 단칸방에 누워있게 하고 뚜첸을 시켜 시종 한 사람이 붙어 있도록 했다. 숙모는 극히 만족하고 밤낮 아편을 빨며 누워만 있었다. 힘대곁 그녀의 눈앞에 관이 놓여 있는 것은 그녀에게 무한한 위안을 주었다. 왕릉은 그렇게 비대한 몸짓과 혈색 좋은 살빛을 하고 큰 소리만 지르던 숙모가 무섭게만 생각되던 지난날을 돌이켜 생각하면서 지금 여의고 깡마른 북어처럼 고요히 누워있는 것을 이상스러워했다. 마치 몰락해버린 황부잣집 마나님의 운명같이 여겨졌다. 30일. 왕릉은 지금껏 긴 생애를 살아오며 이것저것의 전쟁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젊었을 때 남쪽 도시에서 겨울을 보내던 때 말고는 직접 전쟁을 본 일이 없었다. 아이 때부터 올해는 서쪽에 전쟁이 있었다든가 전쟁이 동쪽이다, 북동쪽이라든가 하는 소문은 늘 듣고 있었지만 그때보다 더 몸 가까이 겪은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그에게 있어 전쟁이라는 것은 하늘이라든가 땅이라든가 혹은 물과 같은 것이어서 왜 있는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아무튼 있는 것만은 사실이었다. 세상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자고 하는 말도 흔히 들었다. 그런 말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빌어먹는 일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였다. 그의 사촌처럼 집안에서 살 재미가 없으니까 군대에 나가는 사람도 있었다. 아무튼 원인이야 어떻게 됐든 전쟁은 항상 알 수 없는 먼 곳에서만 일어났다. 그러던 전쟁이 하늘에서 부는 때없는 바람처럼 갑자기 그의 가까이서 일어났다. 왕릉이 전쟁 이야기를 들은 것은 상점에서 점심을 먹으러 돌아온 둘째로부터였다. 곡식값이 갑자기 뛰었어요. 남쪽의 전쟁이 차츰 이리로 가까워진 모양이에요. 군대가 가까이 올수록 곡식값이 올라가니까 당분간은 곡물을 팔지 말아야겠어요. 조금만 있으면 많이 오를 테니까요. 왕릉은 밥을 먹으면서 이 말을 듣고 있었다. 그래. 희한한 일이로구나. 난 평생에 말만 들었지 한 번도 전쟁 구경을 해본 적이 없다. 왕릉은 지난날 남방에서 전쟁에 붙들려 갈 뻔했던 일을 회상하는 것이었다. 지금의 그는 늙어서 붙들려 갈 염려는 없는 것이다. 게다가 또 그는 부자이기도 하다. 부자는 무슨 일에나 겁낼 일이 없다. 그래서 전쟁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 관심 없이 도리어 호기심이 일어날 뿐이다. 곡식 처리는 내 마음대로 하렴. 내게 맡겨둔 거니. 그 후 왕릉은 마음 내키는 대로 손자와 놀고만 있었다. 눕다가 먹다가 담배를 피우는 등 때로는 뜰의 양지 쪽에서 놀고 있는 바보를 보기도 하며 하루해를 보내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어둠도 거친 어느 맑은 아침 서북방에서 갑자기 벌떼처럼 수많은 군대가 몰려왔다. 왕릉의 손자가 머슴과 함께 문 앞에 나서서 거리 구경을 하다가 회색 군복을 입은 긴 군대 행렬이 들이닥치자 황급히 달려와서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저것 봐. 그는 손자와 함께 문 밖으로 나갔다. 군대는 거리가 비좁을 만큼 들끓었다. 우렁찬 군화 소리가 천지를 뒤흔들었다.
왕룽은 한동안 얼떨떨했다. 자세히 보니 모두가 묘한 무기 끝에 칼을 달아가지고 메고 있었다. 병정들은 하나같이 야수처럼 무서운 표정들이었다. 어떤 군인은 아직 어린애 같으면서도 역시 그런 무서운 표정이었다. 왕룽은 급히 손자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얼른 들어가서 문을 걸자. 저 사람들을 보면 못 써, 아가야. 왕룽이 채 돌아서기 전에 그 많은 군대 가운데서 그를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 아니, 저 사람은 사촌 형님 아닌가? 그 소리를 듣고 왕룽이 그쪽을 보니 그는 숙부의 아들이었다. 그도 똑같은 먼지투성이에 때 묻은 군복을 입고 있었다. 얼굴은 다른 누구보다도 야만스럽고 흉측해 보였다. 그는 너털웃음을 터뜨리면서 동료들에게 말했다. 자, 전우들, 여기서 묵게. 이 집은 부자고 내 친척이야. 왕룽은 그만 질겁을 하고 한동안 꿈쩍도 할 수 없었다. 수많은 군인들이 물밀듯이 그의 집 안으로 쏟아졌다. 그는 그들 속에 휩싸여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군인들은 넘치는 봇물처럼 앞들의 어느 구석 할 것 없이 밀려들었다. 어떤 자는 마루에 벌렁 눕기도 하고 어떤 자는 연못의 물을 손으로 움켜 마시기도 했다. 그리고 화려하게 조각한 탁자 위에다 함부로 총을 내던지기도 하고 아무 곳에나 침을 내뱉고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이 모습에 기가 질려있던 왕룽은 손자를 끌고 큰아들 방으로 들어갔다. 큰아들은 책을 읽다가 그의 아버지가 들어오자 얼른 자리에서 일어섰다. 큰아들도 허겁지겁하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어쩔 줄을 몰랐다. 그저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뒤에 있는 아버지에게 신음하듯이 말했다. 다들 총을 가졌군. 그는 은근한 태도로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잘 오셨습니다. 오초는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웃었다. 병사들을 데리고 왔지. 아저씨 친구분이시라면 반가운 일이지요. 곧 식사 준비를 하지요. 앞길이 바쁘실 텐데. 오초는 여전히 웃음을 터뜨리면서 말했다. 그렇게 바삐 서두를 건 없어. 우리는 전투가 시작될 때까지 여기서 머무르게 되니까 대여세가 될지 한 달이 될지 1, 2년이 될지 한동안 신세를 져야겠구먼. 이 말에 왕룽의 부자는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들 앞에는 총칼이 번쩍이는 것이다. 싫은 얼굴을 보여서는 안 된다. 억지 웃음을 띄어가며 간신히 야릇한 표정을 지어서 말했다. 좋습니다. 그러시고 말고요. 큰아들은 접대 준비를 하기 위해 들어가는 것처럼 살며시 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며 불이 나게 안채로 들어와 빗장을 굳게 닫았다. 그들은 너무나 뜻밖의 일이라 어쩔 줄을 몰라 한동안 서로 쳐다보기만 했다. 그때 둘째가 쫓아와서 문을 두들겼다. 문을 열자 넘어질 듯 황급히 들어선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집집마다 가난뱅이 집까지도 군인이 꽉 차 있어요. 거절했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저는 이 말을 하러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상점 점원으로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매일 책상에 맞대고 있는 그 사람이 소식을 듣고 집에 들어가 보니 아내가 병으로 누워있는 그 방에까지 군인들이 들어있기에 몇 마디 했더니 그놈들은 마치 산적꼬치를 꿰듯 그 사람을 칼로 찔러버렸대요. 아무런 주저도 없이 쿡 찔러 죽였대요. 등까지 꿰뚫렸다는군요. 놈들이 달라는 것은 뭐든지 주는 게 좋겠어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전쟁이 딴 곳으로 옮겨지기를 빌 수밖에 없어요. 세 사람은 침울한 얼굴로 서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세 사람은 이 혈기왕성하고 굶주린 사나운 병정들로부터 어떻게 여자들을 보호할 것이냐 근심하는 것이었다. 큰아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그 예쁘고 현숙한 아내를 염려했다. 여자들은 제일 뒷방으로 옮겨 있도록 해서 밤낮 지키기로 하고 앞문은 꼭 닫아두고 뒷문으로 언제나 달아날 수 있도록 해야겠어.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했다. 지금까지 레나가 뚜첸과 하녀만 데리고 살고 있던 안채에 하녀와 아이들을 전부 몰아넣고 불편이나 혼잡을 참게 했다. 그리고 큰아들은 낮이나 밤이나 이들을 지켰다. 둘째도 형편대로 집에 돌아와서 지켰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왕룽의 사촌 동생은 친척이기 때문에 출입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는 당당히 두들겨 열게 하곤 번쩍거리는 칼을 뽑아 들고는 아무데나 돌아다니는 것이다. 그럴 때면 큰아들은 조심스레 그의 뒤를 따라다니며 우라가 치밀어 올랐으나 번쩍거리는 칼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오초는 여자들을 하나하나 둘러보고 비평을 했다. 큰아들의 아내를 보곤 야비하게 웃으며 말했다. 새침하고 기품 있는 여자로구나. 성내의 여자로군. 연꽃 봉오리같이 작은 발을 갖고 있군. 그리고 둘째의 아내에게 하는 말은 이러했다. 이 섹시는 시골 태생의 소담한 홍당무로군. 억센 붉은 고기야. 둘째 아들의 아내는 뼈대가 굵고 몸이 비둔했다. 그러나 혈색이 좋은 얼굴이어서 결코 밉상은 아니었다. 큰아들의 아내는 얼굴이 마주치기만 하면 질겁을 하고 소매로 얼굴을 감추지만 둘째 아내는 그렇지 않고 활발하게 웃으면서 말대꾸를 했다. 뜨거운 홍당무나 붉은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거려. 오초는 냉큼 그 말을 받았다. 그렇지, 나도 좋아하지. 그리고는 그녀의 손을 잡는 신용을 했다. 큰아들은 말을 건네서는 안 되는 남녀간의 이 도리에 어긋난 수작을 보는 것이 창피해서 못 견딜 지경이었다. 자기보다 훨씬 지체 있게 자라난 아내 앞에서 오촌과 재수의 추태를 보기가 역겨워 아내의 얼굴을 힐끗 보았다. 오촌은 그런 눈치를 알자 심술궂게 말했다. 그렇지. 나는 저런 쌀쌀하고 멋도 없는 생선보다는 언제나 붉은 고기가 먹고 싶어. 이 말을 듣자 큰아들의 아내는 새침하게 일어나 구석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오초는 조심성 없이 웃어젖히며 이번에는 담배를 피우고 있는 레나에게 말을 걸었다. 성내에서 자란 여자는 참 융통성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님? 그는 물끄러미 레나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마님이란 말이 정말 잘 어울릴 만도 하군요. 이렇게 살이 찐 부인을 보니 종영이 부자라는 것이 실감나는군요. 얼마나 먹었으면 이렇게 될까? 부잣집 마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당당한 풍채가 될 수 없으니 말입니다. 레나는 마님이라 불린 것이 매우 기뻤다. 이 호칭은 큰 부잣집의 큰 마누라에게만 쓰는 존칭이기 때문이다. 그는 살찐 목구멍을 올리면서 웃었다. 담뱃대의 재를 털어서 종에게 새로이 담배를 재우게 하곤 뚜채내게 말했다. 이 실없는 친구가 농담을 하는군. 그리고 사촌 동생에게 은근한 추파를 던졌다. 그러나 그 옛날의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다. 사람을 매혹할 아무런 힘도 없었으나 그래도 오초는 그 모습을 보고 큰 소리로 웃으면서 말했다. 나이 많아도 여전한데요. 그는 또 한 번 웃었다. 그동안 왕룽의 큰아들은 시무룩한 얼굴로 묵묵히 서 있었다. 이윽고 왕룽의 사촌은 자기 어머니를 보러 가겠다고 했다. 왕룽은 그를 숙모방으로 안내했다. 숙모는 아들이 들어와도 눈을 뜨지 않을 정도로 침대 위에서 잠만 자고 있었다. 아들은 그의 어머니 침대 머리를 총뿌리로 쿵쿵 울렸다. 겨우 눈을 뜬 그의 어머니는 꿈결인 듯 아들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아들은 참을 수 없는 듯이 소리를 높여 말했다. 제가 왔는데 잠만 잡니까? 그녀는 겨우 몸을 일으켜 다시 한번 아들을 보고는 이상한 듯이 말했다. 아들이라니, 이것이 아들. 그녀는 한동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듯 그녀는 아편대를 아들에게 권하는 것이었다. 그 밖엔 아들을 반길 방법이 없는 것으로 생각함인지 몸종에게 천천히 말했다. 아편을 넣어드려라. 그러나 아들은 그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더니 맥없이 말했다. 아니, 난 실소. 왕룽은 침대 곁에 서 있다가 사촌이 왜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고 나무라지나 않을까 해서 겁먹은 목소리로 너무 아편이 심하신데 날마다 은전이 한 움큼씩이나 들지. 그러나 나이 많으신 분에게 거역할 수도 없고 자꾸만 청하시니. 왕룽은 일부러 탄식을 하곤 힐끗 사촌의 눈치를 살폈다. 사촌은 아무 대꾸 없이 너무도 달라진 어머니의 모습만 바라보다가 그의 어머니가 다시 눕고 잠이 들어버리자 일어서서 총을 지팡이처럼 흔들면서 나와버렸다. 왕룽의 가족들이 집안에 아무렇게나 진을 치고 있는 그 많은 병정들보다도 가장 미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은 이 사촌 동생이었다. 물론 다른 병정들도 난폭하긴 했다. 그들은 정원수의 가지들을 함부로 자르기도 하고 화초를 마음대로 꺾으며 그 흉한 신발로 곱게 조각한 의자에 흠을 내기도 하고 금붕어를 기르는 곳에 더러운 것을 자꾸만 넣어서 죽은 붕어가 물 위에 떠다녀 썩곤 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약과였다. 왕룽의 사촌 동생이 더욱 큰 골칫덩이였다.
그는 마음대로 안채를 드나들면서 계집종들을 못살게 굴었다. 왕릉 부자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 눈이 멍하게끔 되고 서로 바라보기만 했다. 보다 못해 뚜첸이 의견을 말했다. 별 도리가 없어요. 그 사람이 여기에 머무르는 동안 그 사람 마음에 드는 종을 한 사람 안겨주는 것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는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입을지 모르니. 이제 이 이상은 귀찮은 일을 감당해낼 수 없을 것 같아 왕룽은 뚜첸의 의견에 찬성했다. 그게 좋겠군. 그는 뚜첸을 사촌 동생에게 보내서 그가 본 계집종 중에서 누가 가장 마음에 들었는가 물어오게 했다. 뚜첸이 돌아와서 대답했다. 마님 침대 곁에서 시중 드는 얼굴이 희고 조그만 계집애가 좋대요. 종은 리아라고 하는 흉년이 들던 해에 작고 가련한 모습으로 거의 죽어가는 것을 왕룽이 산 아이였다. 가족들이 모두 불쌍하다고 가엾게 여기고 뚜첸의 하는 일을 거들게 하고 레나의 담배 심부름이나 차 심부름 등 힘이 안 드는 일만 시켜왔던 것이다. 뚜첸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마침 온 가족이 안채에 모여 있을 때였다. 리와는 레나의 차를 따르고 있었는데 이 말을 듣자 그만 주전자를 떨어뜨리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온 방 안에 찬물이 흥건했으나 리와는 정신없이 레나 앞에 엎드려 울부짖으며 애원했다. 마님, 살려줘요. 저는 그 사람이 무서워요. 나는 죽어도. 레나는 못마땅한 듯이 성을 발끈내며 소리질렀다. 그도 남자다. 남자는 다 마찬가지인데 뭘 그래. 그리고 뚜첸을 돌아다보고 말했다. 이 아이를 그 사람에게 데려다 줘라. 리와는 양손을 꽉 쥐고 죽을 듯이 갈대처럼 호리호리한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울다가는 여러 사람들에게 호소하듯이 자중을 둘러보았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아내 되는 레나에게 거역하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아내들도 남편들이 아무 말 없었기 때문에 따지고 들어서 이러니 저러니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셋째도 팔짱을 끼고 그 검은 눈썹을 한 일자로 찡그리곤 역시 묵묵히 바라볼 뿐이다. 이들 가족이나 종들이나 모두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방 안에는 리와의 떨리는 울음소리만이 가득했다. 왕룽은 울렁거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계집애를 바라보았다. 레나의 마음을 거슬리게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계집애도 불쌍했다. 그는 본래 마음이 여린지라 이 사실을 안 리와는 그만 왕룽의 앞에 엎드려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가느다란 어깨를 들먹이며 흐느껴 우는 모습을 보자니 사촌 동생의 그 억센 몸집이라든가 벌써 중년이 된 그의 나이가 떠올랐다. 그는 뚜첸을 보며 인자하게 말했다. 글쎄, 이 어린 것을 억지로 보낼 필요는 없는데. 왕룽의 말은 지극히 부드러웠지만 레나는 팽 내쏘았다. 시키는 대로 해라. 여자란 누구나 한 번씩 있는 일을 가지고 왜 그래? 왜 울고불고 이 야단이야, 야단이. 그러나 왕룽은 인정이 많고 인자했다. 그는 레나에게 다시 말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만일 당신이 원한다면 다른 종을 사줘도 좋고 뭐든지 원하는 것을 사주겠어.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도록 하지. 전부터 개종시계와 루비 반지가 갖고 싶었던 레나는 갑자기 입을 다물어 버렸다. 왕룽은 뚜첸에게 말했다. 그 녀석한테 가서 그 아이는 나쁜 병을 갖고 있다고 해라. 그래도 좋다면 보내겠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무서우면 다른 튼튼한 계집을 주겠다고 말해보아라. 왕룽은 곁에 있는 계집종들을 둘러보았다. 누구나 부끄러운 듯이 외면을 하면서도 킥킥 웃는다. 그중에 나이 20이 넘는 계집 하나가 얼굴을 붉히고 웃으면서 말했다. 저라도 좋다면 그 사람보다 훨씬 우락부락한 사람도 있으니까. 왕룽은 안심이 되었다. 그래, 내가 가줘. 뚜첸은 재빨리 그 계집에게 일러주었다. 내 뒤에 꼭 붙어오너라. 어쨌든 그 사람은 여자면 우선 해치우고 보니까. 그리고 두 사람은 방을 나갔다. 그러나 울음을 그친 리화는 아직도 왕룽의 발목에 붙어 있으면서 주위의 동정을 살폈다. 왕룽은 조용히 리화를 끌어일으켰다. 리화는 부수수 일어나 고개를 숙인 채 섰다. 왕룽은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이 타원형으로 예쁘고 불구스레한 입술을 가진 귀여운 것을 발견했다. 그는 친절하게 말했다. 마님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2, 3일 동안 곁에 가지 말아라. 그리고 그 녀석의 눈에 안 뜨이도록 숨어 있어.
언제 그 녀석이 들어와 너를 달라고 할지 모르니까. 리와는 정열이 가득 찬 눈으로 왕룽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림자처럼 고요히 물러갔다. 사촌 동생은 달방가량 이곳에서 지내며 생각이 날 때마다 시골 요정과 지냈다. 그녀는 그의 아이를 베고 그 말을 온 집안에 퍼뜨리며 다녔다. 그때 벼랑간 전쟁이 시작되어 병사들은 겨가 바람에 흩날리듯 갑자기 떠나갔다. 뒤에 남은 것은 오물과 그들이 저지른 파괴의 흔적뿐이었다. 사촌 동생은 허리에 칼을 차고 총을 어깨에 메고 집안 사람들 앞에 서서 빈정대는 말투로 말했다. 나는 2번 다시 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대신 나의 후손을, 어머니의 손자를 남기고 간다. 1달이나 2달 묵은 곳에다 아이를 남기고 간다는 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야. 그것이 군인 생활의 고마운 점이지. 뿌린 씨가 뒤에서 싹이 트면 남이 길러주는 거야. 그리고 모두에게 콧웃음을 안겨주고 동료들과 함께 가버렸다. 32. 병사가 떠나간 후 왕룽과 그의 큰아들, 둘째, 3사람은 오랜만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것은 쑥밭이 되다시피 한 집안을 깨끗하게 수리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많은 목수와 미장이들을 불렀다. 머슴들을 시켜 뜰을 말끔히 청소하도록 하고 목수들에겐 깨진 의자와 탁자를 잘 수리하도록 했다. 연못물을 갈아놓고 새로 사온 금붕어를 넣었다. 그리고 정원수도 새로 심고 살아있는 나무들의 가지도 모양 좋게 전정을 해서 1년쯤 되자 집안은 예전과 같이 화려한 모습을 되찾았다. 꽃도 아름답게 피어나고 식구들도 예전과 같이 모두 자기 방을 차지하게 되었다. 왕룽은 사촌 동생과 지내던 계집종에게 숙모의 뒷바라지를 하게 했다. 그녀의 목숨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죽고 난 뒤의 처리를 그 계집애에게 시킬 작정이다. 더욱 안심인 것은 그 계집종이 낳은 애가 다행히도 계집애였다. 만약 그 아이가 사내였더라면 그 계집종의 콧대가 좀 세워졌을지도 모를 일인데 계집애라서 한갓 종년이 낳은 것밖에 되지 않아 지금까지의 그녀 신분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왕룽은 누구에게 대해서도 정당하게 처리하는 것처럼 그녀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생각이었다. 그래서 숙모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녀의 소원이라면 숙모의 방과 침대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60개가 되는 방이니까 한 개쯤 주어도 섭섭할 것이 없었다. 왕룽은 또 돈도 약간 그녀에게 주었다. 계집종은 오직 한 가지만 제외하면 충분히 만족했다. 왕룽이 돈을 주었을 때 계집종은 그 한 가지를 말했다. 그 돈은 저의 결혼 지참금으로 줄 수 있도록 맡아주십시오. 그리고 만일 귀찮지만 않으시다면 농사꾼이나 마음씨 좋은 가난한 사람에게라도 시집을 보내주세요. 부탁입니다. 사내를 알고 나니 혼자서는 허전해서 못 살겠습니다. 왕룽은 가볍게 승낙했다. 그리고 그것을 승낙했을 때 이런 일이 머리에 떠올랐다. 나는 이 계집애를 가난한 사람에게 시집 보낼 약속을 했다. 그러한 나도 전에는 가난한 사내로서 여편네를 얻으려고 이 집에 들어온 일이 있었던 것이다. 이 반생 동안 그는 오란의 일을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 생각을 하자 비통하다기보다 마음이 무거운 아련한 애수를 느꼈다. 먼 옛날 일로서 지금은 너무나도 그녀와 떨어져 버렸다. 그는 우울하게 말했다. 저 아편을 빨고 있는 늙은이가 돌아가시면 서방을 구해주지. 이젠 오래 살 목숨도 아니니까. 그리고 왕룽은 약속한 대로 실행했다. 어느 날 아침 계집이 와서 말했다. 이젠 약속대로 해주세요. 할머니는 오늘 새벽에 돌아가셔서 관에 잘 모셨습니다. 왕룽은 자기 논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내 중에서 누가 없을까 생각해보다가 칭서방을 죽게 만든 그 젊은이를 생각해냈다. 뻐드렁니의 그 녀석 말이다. 그는 말했다. 그렇지, 그 사람이 좋겠군. 그때 일만 해도 녀석이 그러자고 한 것은 아니었으니까. 다른 녀석들과 마찬가지로 선량한 사람이지. 나는 지금 그 녀석밖에 생각나지 않는구나. 왕룽은 곧 그 젊은 사람을 부르러 보냈다. 앞에 와 선 것을 보니 그는 훌륭한 어른이 다 돼 있었지만 여전히 뻐드렁니였다. 왕룽은 야릇한 기분으로 대청마루의 큰 의자에 앉아서 2사람을 앞에 불렀다. 이 이상한 돌고 도는 세상의 쾌감을 마음껏 누리면서 말했다. 자, 들어봐라.
이 여자 말인데 내가 좋다면 아내로 맞아도 좋다. 내 사촌 동생 말고는 아무도 이 여자를 모른다. 뻐드렁 네가 좋아했다. 그녀는 튼튼한 시골 태생에다 마음씨가 곱고 더구나 그는 가난했기 때문에 이런 여자가 아니고서는 결혼도 할 수 없는 처지였다. 두 사람이 그의 앞을 물러간 뒤 의자에서 내려온 왕룽은 이곳으로서 그의 생애가 한 바퀴 돈 듯했다. 그는 평생에 해보고야 말겠다는 일도 모두 성취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일도 무난하게 이룩해 놓았다. 어떻게 된 것인지도 모르게 된 것이다. 이젠 모든 근심을 덜어버리고 편안히 양지 쪽에서 낮잠이나 자고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럴 만한 시기도 되었던 것이다. 그는 나이가 벌써 65이나 된다. 손자들은 콩나물처럼 자라났다. 큰아들에겐 10살 나는 손자를 맞이로 셋이고 둘째에게도 손자가 둘이나 된다. 머지않아 셋째도 장가를 들여야 할 것이고 그것만 끝나면 그는 아무 걱정 없이 한가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일이란 그렇게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병정들이 지나간 것이 큰 벌떼가 지나간 것처럼 곳곳에 그 독한 침을 남겨두었다. 맏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지금껏 따로 살아왔기 때문에 사이좋게 지냈으나 병정들이 몰려와 있는 동안 한 곳에 몰려서 사는 사이에 몹시 미워하기 시작했다. 같이 어울려 놀아야 할 꼬마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말썽을 일으켜 싸우게 되면 아이들의 어머니들은 그대로 뛰어나가 아이의 편을 들었다. 상대방 아이의 따귀를 갈겨주고 자기 아이는 야단도 치지 않는 시기였다. 자기 아이는 어떤 싸움에서도 늘 옳은 것이다. 두 여자는 이렇게 반목을 굳혀갔다. 게다가 그 사촌 동생이 시골 태생의 아내를 축혀 올리고 성내 태생의 아내를 비웃은 일이 잊지 못할 사건으로 마음에 걸려 있었다. 큰아들의 아내는 손아래 동서 앞을 지나갈 때면 거만하게 몸을 젖혔다. 어느 날 서로 지나치면서 그녀는 큰 소리로 남편에게 말했다. 뻔뻔스럽고 상스럽게 자란 계집이 식구 중에 있으니 견딜 수 없군요. 논팽이한테 붉은 고기라는 말을 듣고도 웃어 넘기다니 말이에요. 그러자 둘째의 아내도 질세라 큰 소리로 되받아 넘겼다. 형님은 사내한테 찬 생선 소리를 들었다고 나를 경멸하시는데 두 여자는 눈을 흘겼다. 그러나 첫째는 예절을 지키는 것을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상대방을 경멸하고 언제나 손아래 동서를 무시했다. 그러나 자기의 아들이 방에서 밖으로 나가려 하자 큰 소리로 불렀다. 상스럽게 자란 애들과 놀면 못 써. 그러자 상대인 동서도 지지 않고 자기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뱀새끼들과 놀지 마라. 물린다. 두 여자의 사이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만 갔다. 큰아들과 둘째 사이도 원만치 않았기 때문에 이 갈등은 더욱 심해질 뿐이었다. 큰아들은 성내서 자라난 자기들보다 신분이 좋은 자기 아내에게 경멸을 당하는 것을 극히 두려워했다. 둘째는 형의 쓰임새가 헤프기 때문에 분가하기 전에 재산을 마구 축내지 않을까 하는 것이 걱정이었다. 또 형의 편으로 보면 자신이 상속받을 재산을 동생이 맡아서 관리하는데 불만이 있었다. 모든 돈이 아버지의 손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손에서 나가는 것인데 그 액수를 동생은 알고 있지만 자신은 알 수 없었다. 돈 쓸 일이 생기면 마치 아이들처럼 아버지에게 타쓰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다. 그래서 안사람들끼리의 싸움도 곧 형제간의 싸움으로 발전하는 것이 일수이고 이런 가정 불화에 기진해 있었다. 또 왕룽도 레나와의 사이가 옛날 같지 않았다. 사촌 동생으로부터 리와를 구해준 이후론 레나와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리와는 그때부터 레나의 눈에서 벗어나고 말았다. 전날과 다름없이 충실하게 하루 종일 레나의 곁에서 담배 심부름이랑 온갖 잔일을 하고 밤에도 레나가 잠이 오질 않는다고 하면 레나의 팔다리를 주물러 주건만 그래도 레나는 탐탁히 여기질 않았다. 레나는 리화를 질투하고 있는 것이다. 왕룽이 그녀 방에 들어올라 치면 곧 리화를 바깥으로 내보내곤 왕룽에게 그 계집에게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투정 부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왕룽으로선 불쌍한 애를 구원해 준 것뿐이고 자기 딸인 바보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일 뿐 그 이상 아무 생각도 없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레나가 우겨대는 바람에 관심을 가지고 보니 과연 류아는 아름다운 계집이었다.
그 이름대로 백꽃처럼 청초했다.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노라면 이 10여 년 동안 고요히 늙어가던 피가 새삼스럽게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뭐라고? 내게 아직도 기운이 있단 말이냐? 1년에 3번도 당신 방에 올까 말까 한데 웃으면서 레나에게 이렇게 대꾸하는 왕룽은 젊은 리와에게 마음이 쏠리기 시작했다. 다른 일에 있어 레나는 무식하지만 남녀관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다. 늙어지면 인간이란 짧은 한 기간만 청춘의 정열이 재생한다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리와에게 질투하는 것이고 리와를 찻집에 팔겠다는 말까지 꺼냈다. 그러나 한편 레나는 늙어버린 뚜쳇만으론 편히 지낼 수 없을 뿐더러 영리한 리와를 그냥 데리고 있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 리와는 언제나 주인된 레나의 마음을 짐작해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었다. 그래서 팔아버리고 싶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기도 싫었던 것이다. 레나가 이런 걱정을 한 것은 처음 일이다. 마침내 그녀는 이 일로 해서 신경질이 되었고 그녀가 이렇게 신경질을 부리자 왕룽은 한동안 레나의 방에 가질 않았다. 날이 지나면 괜찮겠지 하고 왕룽은 생각했다. 그런데 그는 자신도 이해하지 못할 만큼 리와에게 자꾸 마음이 쏠렸다. 그때 모조리 마음이 뒤틀린 집안 여자들의 골칫거리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는 듯이 왕룽의 셋째가 문제를 일으켰다. 언제나 말이 없는 청년이고 공부에만 정신을 팔고 있으므로 가족들은 모두 그에게 관심이 없었다. 항상 책만 들고 있고 늙은 가정교사가 충실한 개처럼 그의 뒤를 따르고 있는 것만이 가족들 눈에 띄일 뿐이었다. 그런데 그는 병정들이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들 속에 쌓여진 전쟁 이야기라든가 강탈 이야기 등에 귀를 팔았다. 그 후 그는 늙은 가정교사에게 부탁해 삼국지, 수호지만 구해다 읽고 그리고 그의 머리는 그런 소설 같은 모험적인 꿈에만 쏠렸다. 마침내 그는 아버지 앞에 나가서 말했다. 저는 이제 결심했습니다. 군인이 되겠어요. 왕룽은 놀랐다. 그가 지금껏 받은 충격 중에 이보다 더한 것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 무슨 미친 소리냐? 너는 밤낮 내 속만 썩일 셈이냐? 그러나 다음 순간 아들의 굵고 검은 눈썹이 한 일자로 쭉 그어지는 것을 보자 곧 다정한 말투로 말을 잇기 시작했다. 속담에 좋은 새는 못을 만들지 않고 좋은 사람은 병정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너는 소중한 내 자식이다. 내가 군대에 나가서 여기저기 전쟁을 하고 다닌다면 내 어찌 잠을 이루겠느냐. 그러나 아들은 결심이 굳어 있었다.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한 일자의 검은 눈썹을 약간 부드럽게 해보였을 뿐 다시 굳은 말투로 말했다. 그래도 군인이 되겠습니다. 왕룽은 어떻게 해서라도 아들의 결심을 돌려보려고 더욱 부드러운 말씨가 되었다. 내가 공부를 한다면 남방의 학교건 외국 학교건 내 좋을 대로 보내주마. 내가 군대에만 안 간다면 내 소원대로 해줄 테야. 나같이 돈도 있고 큰 농장을 가지고 행세한단 사람이 자식을 병정에 보냈다면 그런 남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니? 아들은 아무 말도 없었다. 왕룽은 타이르듯이 다시 말을 계속했다. 무엇 때문에 병정이 되겠다는 건지 그 이유나 좀 알자. 아들은 눈을 갑자기 번쩍이며 대답했다. 지금껏 들어보지 못한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전쟁이 지나간 뒤 우리나라는 진정 자유로운 해방이 올 것입니다. 왕룽은 놀랐다. 아직껏 셋째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는 놀라운 말이다. 무슨 이야기인지 난 통 못 알아듣겠구나. 우리나라가 해방되지 못한 것이 뭐란 말이냐.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또 돈도 마음대로 벌 수 있고 농사도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데 그래서 너희들도 마음대로 입고 먹고 하질 않느냐. 그 이상의 자유란 뭐라는 거냐. 아들은 쓴웃음을 지으면서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모르실 겁니다.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왕룽은 생각다 못해서 아들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그 젊은 얼굴은 고민하는 표정이었다. 왕룽은 다시 생각해 보았다. 나는 이 아들에게 무엇이든 해주었다. 농사 일을 그만두겠다는 것도 허락해주고 그래서 공부도 시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왕룽은 아들의 얼굴을 또 한 번 쳐다보았고 다시 생각에 잠겼다. 이 자식이 가진 모든 것은 나로부터 받아간 것이 아니냐.
그는 아들을 유심히 보았다. 아직 청년이긴 하나 몸은 힘차고 늠름하다. 그래도 욕정 같은 것이 아직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그는 망설이며 작은 소리를 내어 중얼거렸다. 그렇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겠다. 그래, 장가를 보내주마. 그러나 아들은 갑자기 찡그린 눈썹 밑으로 불타는 듯 번쩍이는 눈을 두리번거리며 말했다. 그러시면 저는 정말 도망해버리겠어요. 제겐 여자란 형님들처럼 만사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왕룽은 셋째를 잘못 보았다는 짐작이 가자 변명하듯이 재빨리 말했다. 아니, 너를 장가 보내겠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계집종이라도 있다면 말이다. 저는 다른 청년들과 다릅니다. 저는 이상이 있어요. 남다른 영광을 꿈꾸고 있습니다. 계집이란 어디나 있어요. 여기까지 말한 아들은 잊었던 것을 갑자기 깨친 듯이 그 교만스럽던 태도를 고쳐 양손을 축 늘어뜨리고는 평범한 말투로 다시 말을 이어갔다. 종년들이랬자 모두 추한 것들 뿐이니까 별로 탐탁스럽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쁜 것이 있다면 안방에 있는 계집 정도가. 이 말을 듣자 왕룽은 그 말이 리화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이상한 질투를 느꼈다. 그는 갑작스레 노인이 되어버린 듯 했다. 늙었고 백발이고 몸이 지나치게 비둔한 것 같았다. 그리고 셋째가 떳떳한 장부인 것을 새삼 발견했다. 이 순간 그들은 부자가 아니고 한갓 두 사람의 사나이인 것이다. 청년과 늙은이인 것이다. 왕룽은 화가 났다. 종년들에게 눈을 팔면 못 써. 집안에서의 방탕한 행동은 용서 못한다. 우리는 착실한 촌사람이니까 예의를 지켜야 해. 그따위 짓은 용서 못해. 아들은 눈을 휘둥그레 뜨고 눈썹을 올리며 어깨를 지키고 말했다. 아버지가 처음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왕룽은 혼자 자기 방에 앉아서 하염없는 슬픔과 고독을 느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온 집안에 평화가 없구나. 마음속은 갈피를 잡을 수 없어 뒤숭숭하고 가지가지의 분노가 끌어올랐다. 왜 그런지 그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으나 가장 분한 생각이 치받치는 일은 그의 셋째가 리화에게 눈독을 들인다는 점이다. 33. 왕룽은 셋째가 리화에 대해 한 말이 언제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리화가 드나들 때마다 결코 눈을 떼지 않았다. 그 자신도 모르게 리화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마음이 거기에만 팔려버리게 되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의 첫여름의 어느 날 밤이었다. 따뜻한 실바람이 실록과 꽃향기에 묻혀 살랑대던 밤이었다. 뜰악의 개수나무 꽃향기가 코를 찌르는 듯했다. 그의 혈관에서는 청춘 시절의 그것과 같이 온몸에 피가 뛰는 것을 느꼈다. 그날은 아침부터 그러했던 것이다. 그는 들판에 나가서 발을 뻗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지금의 그는 농사꾼이 아닌 성내의 대지주인 것이다. 맨발로 걷는 것이 남의 눈에 띄기라도 한다면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온종일 뜰에서 서성거렸다. 다만 레나가 담뱃대를 물고 앉아있는 나무 그늘 밑으로는 가지 않았다. 레나는 남자의 마음을 잘 꿰뚫어 보기 때문에 만약 가까이 갔다가 그 들뜬 마음을 눈치챌 것이 무서웠다. 그는 혼자서 어슬렁어슬렁 거닐었다. 언제나 아웅다웅 싸우기만 하는 며느리들도 보기 싫고 평상시라면 좋아서 상대하던 손자들도 이날만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다. 이 하루가 왕룽에게 무척 지루했다. 그리고 허전한 생각이 들고 뜨거운 피가 혈관 속에서 꿈틀거렸다. 셋째가 잊혀지질 않았다. 딱 벌어진 체격의 씩씩한 얼굴. 검은 눈썹이 하늘자로 붙은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 듯했다. 그리고 리화에 대한 생각이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혼자 생각해 보았다. 두 사람이 다 좋은 사춘기다. 셋째는 이제 18이지만 리화는 아직 18이 못 되었을 게다. 그는 자신의 나이가 벌써 70에 이른 것을 생각하고 문득 지금의 정열이 부끄러워졌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리화를 그놈에게 주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몇 번이고 그렇게 되풀이했다. 저리고 아픈 가슴에 칼을 들이대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렇게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이 하루는 그에게 한없이 지루하고 쓸쓸한 날이었다. 해가 벌써 저물었어도 그는 그대로 뜰에 앉아 있었다. 이 집안에선 한 사람도 털어놓고 이야기할 상대가 없는 것이다. 밤공기는 개수나무 향기를 담뿍 품었다. 그 개수나무는 바로 중문 가까이 있었다. 그가 그 밑에 앉아 있으려니 어두침침한 속을 스치는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 자세히 보니 리와였다. 리와냐? 왕룽의 목소리는 속삭이는 것 같았다. 그녀는 황급히 발을 멈추고 그 말소리가 이상한 듯 고개를 숙인 채 귀를 기울였다. 왕룽이 자신의 목에서 흘러나오지 않는 것 같은 음성으로 그녀를 불렀다. 이리 온. 리와는 주저주저하면서 그의 앞으로 다가갔다. 늙은 눈인지라 희미하기도 하거니와 그 어둠 속에 섰는 리와의 모습도 똑똑히 볼 수 없었다. 다만 그의 앞에 있다는 감촉을 느끼자 그는 곧 손을 뻗쳐 옷자락을 잡곤 거의 숨이 막힐 듯한 말투로 말했다. 얘야. 그의 말은 여기서 멈췄다. 그는 자신이 늙었고 손녀뻘 같은 것을 생각하니 그 이상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다만 리화의 옷자락에 손을 댈 뿐이었다. 왕룽의 말을 기다리는 리화는 그가 흥분한 것을 알아채자 꽃송이가 시들어버리듯 왕룽의 발목에 슬그머니 메어 달리며 땅에 주저앉았다. 얘야, 나는 노인이다. 너무 늙었어. 저는 노인이 좋아요. 모두 친절하시니까. 리화의 음성은 개수나무 꽃향기처럼 어둠 속에서 하늘거렸다. 왕룽은 몸을 약간 굽히고 부드럽게 말했다. 너같이 예쁜 애는 키가 크고 씩씩한 젊은 청년에게 시집을 가야 해. 너같이 얌전한 애는.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속에는 셋째 같은 청년에게 말이다. 하고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렇게 입 밖에 내지 않은 것은 리화가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 지극히 불쾌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말했다. 젊은이는 친절하지 않고 무섭기만 해요. 어린아이같이 청순하고 앳된 목소리가 목에서 울려오자 왕룽의 가슴에 사랑의 파도가 일어나는 것 같았다. 그는 고요히 리화를 안아 일으켜 방 안으로 데리고 갔다. 왕룽은 젊었을 시절의 정열보다 이 노경에 들어서서의 색다른 애욕에 스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리화를 사랑하면서도 그는 지금까지의 다른 여자들을 대한 것처럼 열렬한 충동은 받지 않았다. 그는 고요히 리아를 품고 누워서 그의 청춘을 느끼는 것만으로 만족할 뿐이다. 낮이면 리화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그녀의 옷에 스치는 것만으로서 만족하고 그리고 밤이면 그녀의 몸뚱이가 그의 곁에 누워있는 것만으로 만족할 뿐이었다. 이만큼 사랑하면서도 다만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의 애욕에 왕룽 자신도 이상한 것을 느꼈다. 리화는 정열이 없는 계집애였다. 그녀는 왕룽에게 어버이처럼 매달릴 뿐이었다. 왕룽으로서도 리화로부터 한 이성을 느끼지 않고 딸자식같이 여기는 것이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집안에 곧 알려지지 않았다. 왕룽은 누구에게도 이런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재빨리 이 사실을 발견한 것은 뚜첸의 날카로운 눈이었다. 뚜첸은 어느 날 새벽 리화가 왕룽의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자 빙그레 웃으면서 솔개 같은 늙은 눈을 흡뜨며 말했다. 어쩌면 황령간과 똑같은 일이 생겼군. 방 안에서 이 소리를 들은 왕룽은 곧 밖으로 나와서 어색한 웃음을 지으면서 일변 자랑스러운 듯이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다. 난 젊은 사람한테로 시집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도 그게 자꾸 늙은 사람이 좋다고 해. 마님에게 말하면 우스운 일이 생길 거려. 뚜첸은 심술궂은 눈을 번뜩였다. 나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모르겠군.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구먼. 마님에겐 알려야죠. 레나가 질투할 것이 두려웠던 왕룽은 뚜첸에게 통사정을 했다. 레나가 화내지 않도록 잘만 해주면 은전을 톡톡히 주마. 웃으면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던 뚜첸은 곧 승낙했다. 방으로 들어와서 잠시 기다리는데 뚜첸이 돌아왔다. 그 얘기를 했더니 처음은 펄펄 뛰셨어요. 그래서 영감님이 말만 하시고 마님께 아직 사주지 않은 외국제 외투와 보석반지 얘기를 했더니 그렇다면 좋대요. 그리고 리화는 보기도 싫으니 마님 방으로 절대 보내지 말고 영감님도 한동안 싫으니까 오시지 말래요. 왕룽은 좋아서 곧 그러라고 했다.
그는 레나가 원하는 대로 사주었다. 그녀의 속이 풀릴 때까지 가까이 못 간다는 것도 고마웠다. 그러나 셋째가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 걱정거리였다. 아들들이 안다는 것이 무엇보다 부끄러운 노릇이다. 그는 몇 번이고 자기 자신에게 일러두었다. 나는 이 집 주인이 아니냐. 내 돈으로 산 종을 어떻게 하든 누가 상관할 것이냐. 그러나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쓸모없는 노인 대접을 받던 그가 이만한 원기가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했다. 그는 아들들이 그의 방으로 찾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들은 한 사람씩 왔다. 처음엔 둘째가 왔다. 추수가 어떻다는 둥, 여름이 가물어서 추수가 3분의 1밖에 안 될 것이라는 등의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러나 지금 왕룽에겐 날이 가물건 비가 오건 아무 관심이 없었다. 설령 이해의 추수가 적다 해도 지금껏 많은 저축이 있고 곡물시장에 빌려준 돈도 적지 않으며 둘째가 돈놀이하는 거액의 돈도 있으니까 지난날처럼 날씨에 마음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둘째는 그런 얘기를 계속했다. 그리고 이따금 눈을 사방으로 돌려 과연 그가 들은 것과 같이 세첩이 있는 것인가 살피려는 눈치가 있자 왕룽은 침실에 있는 리와를 불렀다. 얘야, 차 좀 가져오너라. 아들이 왔다. 그러자 리와는 갸름한 얼굴을 복숭아꽃처럼 붉히며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나타났다. 아들은 지금까지의 소문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눈을 휘둥그레 뜨고 리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아들은 리와로에서 중단했던 이야기를 계속했다. 역시 농사일에 대한 이야기뿐이었다. 그리고 어느 소작인들은 아편만 빨고 게을러서 추수를 제대로 못하니 내년에는 갈아야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 왕룽이 손주 녀석에 대해 묻자 100일에 걸려있지만 지금부터 날씨가 따뜻할 것이니 염려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둘째는 지금까지의 소문을 자신의 눈으로 본 것에 만족해서 돌아갔다. 비로소 왕룽은 안심을 했다. 그날 오후 큰아들이 돌아왔다. 이제 보니 그는 상당히 나이도 들고 몸도 나서 제법 중년의 티가 완연했다. 왕룽은 그 당당한 모습에 큰아들이 좀 두렵기도 해서 리와를 불러내지 않고 담배를 피우면서 기다렸다. 큰아들은 의젓하고 정중한 태도로 아버지의 건강이라든가 이것저것에 대해 물었다. 왕룽은 조용히 그저 그래 하고 말할 뿐이었으며 큰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그를 친근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자, 아들이 또 한 명 왔으니 차를 가져오지 그래. 이번엔 지극히 침착한 태도로 리와가 나타났다. 오이시 같은 얼굴은 그녀의 이름인 백꽃처럼 밝았다. 눈을 내리뜬 채 고요히 시키는 일만 하고 다시 침실로 들어가 버렸다. 리와가 찬물을 따르는 동안 부자 사이에는 말이 없었으나 그가 침실로 사라지자 그들은 차를 들기 시작했다. 묵묵히 차를 마시고 있던 큰아들이 몹시 거북한 듯이 말을 꺼냈다. 전 사실로 믿어지지 않는 사실입니다만. 뭘? 돈이 넉넉하시니까 그러시겠지만 남자란 누구나 다 그런지 한 여자로는 만족 못하는 모양입지요. 누구나 다 그렇지요. 큰아들의 얼굴에 걷잡을 수 없는 선망의 빛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왕룽은 속으로 웃었다. 그는 큰아들이 애욕에 강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가 성내서 자란 현숙한 아내에게 쥐어 있지만 머지않아 본성을 나타내고 말 것이라고 생각하니 더욱 우스웠다. 묵묵히 앉아있는 큰아들은 무슨 생각이 난 듯 훌쩍 나가버렸다. 담배를 태우면서 왕룽은 이렇게 늙어서도 하고 싶은 일을 한 것이 흡족하게 느껴졌다. 셋째가 왔을 때는 벌써 밤이었다. 그는 혼자서 왔다. 왕룽은 뜰 안으로 합해 있는 중간방에서 탁자 위에 붉은 촛불을 켜놓고 담배를 태우고 있었다. 그 맞은편에는 리와가 양손을 무릎에 얹고 단정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이처럼 교태를 나타내지 않고 가끔 바라보기만 했다. 그녀를 바라볼수록 왕룽은 그녀를 손에 넣은 것이 만족스러웠다. 이때 갑자기 셋째가 나타났다. 어두운 뜰에서 갑자기 뛰어들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짐작을 못했던 것이다. 아들도 생각 없이 뛰어든 모양이었다. 왕룽은 이 이상한 태도를 보고 일순 지난날 마을 사람들이 산에서 산채로 잡은 표범을 연상했다. 그 표범은 묶여 있었으나 사람에게 달려들 기세로 눈알을 번뜩였다. 이 셋째의 눈이 그렇게 번쩍인 것이다.
그리고 그 눈으로 왕룽을 쏘아본다. 그 굵고 검은 눈썹이 한일자로 무섭게 치켜올랐다. 그는 잠시 그대로 묵묵히 섰더니 이윽고 힘차게 말했다. 이번에야말로 정말 군인이 되겠습니다. 아들은 리와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아버지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다. 큰아들이나 둘째는 조금도 두렵지 않던 왕룽도 이 셋째에겐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왕룽은 담뱃대를 문 채 무엇인지 중얼거렸으나 막상 말을 할래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아들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전 갑니다. 군인이 되렵니다. 아들은 갑자기 리와를 돌아봤다. 얼굴이 마주친 리와는 얼핏 양손으로 눈을 가렸다. 잠시 후 아들은 돌개바람처럼 밖으로 나가버렸다. 왕룽은 네모난 창으로 어두컴컴한 바깥을 보았다. 아들은 보이지 않고 사방은 정적에 쌓여 어둡기만 했다. 왕룽은 갑자기 애수에 젖어들었다. 이윽고 침울한 말투로 말했다. 리와야, 나는 너무 늙었다. 그건 나도 알지. 난 굉장히 나이를 먹었어. 리와는 가렸던 손을 내리고 왕룽이 이제껏 들은 적이 없는 듯한 열정적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젊은 사람은 야속해요. 저는 노인이 더 좋아요. 이튿날 아침 왕룽의 셋째는 보이지 않았다. 어디로 간 것인지 아는 사람도 없었다. 34.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기 전 여름날 같은 따뜻한 날이 잠깐 있었다. 리와에 대한 왕룽의 정열도 그러한 것이었다. 그 짧은 동안의 불꽃은 가라앉고 애욕은 그로부터 사라졌다. 그는 리와를 좋아하면서도 정열이 없었다. 그런 정열이 식자 갑자기 노쇠한 자신을 발견했다. 리와는 나이답지 않게 충실하고 끈기 있게 왕룽의 시중을 들었다. 왕룽도 또한 그녀에게 언제나 친절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차차 아버지와 딸 같은 사이로 변해갔다. 그녀는 왕룽을 위해서 불쌍한 바보 딸에게도 친절히 했다. 이것이 그를 대단히 기쁘게 했다.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자기의 마음속에만 간직해왔던 비밀을 리와에게 말했다. 오랫동안 왕룽은 이 딸의 장래에 대해 고민해 왔었다. 그가 죽은 뒤에는 이 바보딸이 죽거나 말거나 아무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약방에서 흰 독약을 한 봉지 사가지고 와서 자기가 죽을 때가 다가오면 바보딸에게 먹이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죽는 일보다 더 무서운 일이다. 지금 리와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는 매우 기뻤다. 어느 날 그는 리와를 불렀다. 내가 죽은 뒤에 저 바보를 맡을 사람은 너뿐이다. 그 아이는 아무 생각도 없으니 내가 죽은 뒤에도 오래 살 게다.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죽어버리면 그 아이에게 밥을 먹여줄 사람도 비 오는 날이나 추운 날엔 집 안으로 데려오고 햇볕이 나면 양지 쪽에 데려다 줄 사람도 없다. 그 아이는 줄곧 내가 돌봐왔으니까 내가 없으면 거리에 쫓겨날지도 모른다. 그래서 부탁이니 이걸 맡아두었다가 내가 죽거든 이 봉지의 약을 밥에 섞어서 그 아이에게 먹여다오. 그러면 그 아이도 나를 따라오게 될 테니까. 리와는 왕룽이 가진 약봉지를 보자 몸을 움찔하며 온화한 말로 말했다. 전 벌레도 못 죽여요. 그런데 어찌 사람을. 그러시지 말고 제가 대신해서 언제까지나 돌보겠습니다. 영감님께서도 저한테 아주 다정히 하셨는데. 이 말을 들은 왕룽은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울고 싶은 생각이 났다. 이런 위로의 말은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진심으로 고마웠다. 아무튼 이 약봉지를 받아두렴.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할 말은 아니지만 너도 죽을 날이 있을지 모르니까. 너마저 죽으면 아무도 없으니까 말이다. 며느리라는 것들은 자기 애들로 싸우기 바쁘고 자식들은 제 살 길이 바쁠 테니까. 리와는 그 약봉지를 받아 넣었으나 그 후 이에 대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왕룽은 리와를 믿고 있기 때문에 불쌍한 딸아이의 장래에 대해서 그에게 부탁한 뒤 비로소 안심이 되었다. 그 후 왕룽은 더욱 늙어버려 리와와 딸 외엔 아무도 없는 그의 방에서 도무지 바깥에 나가지 않았다. 때때로 생각난 듯 리와를 바라보고 미안한 듯이 말했다. 이렇게 지내는 것이 젊은 내게 답답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거려. 너에 비해 내 나이가 너무 많아. 그래도 영감님이 좋아요. 제일 좋아요.
왜? 젊은 남자가 싫든. 영감님을 빼놓고는 다 싫어요. 누구든 미워요. 저를 팔아버린 아버지도 믿고 전 남자들의 나쁜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다 싫어요. 왕룽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너는 내 집에서 아무 일 없이 편히 자라는 줄만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정말 실증나는 것 뿐이었어요. 다 미워요. 젊은 사람이란 모두 싫어요. 그녀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왕룽은 생각해 보았다. 레나가 그 자신이 경험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줘서 남자를 무서워하는 것인가? 뚜첸의 음탕한 이야기에 몸서리를 냈는가? 아니면 드러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거북한 사실이 있는가?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이다. 왕룽은 한숨을 지었다. 지금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였다. 리화와 자신의 딸을 곁에 두고 그는 뜰에 앉아 있을 뿐이었다. 이렇게 그는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는 동안 지난날 그의 아버지가 양지 쪽에서 졸기만 하듯이 그도 그렇게 어느 날이나 졸고만 있었다. 벌써 이 인생도 끝이라고 생각하니 만족스럽기도 했다. 드문 일이었으나 그는 간혹 다른 방에 나가보기도 했다. 레나의 방에 가기도 했다. 레나는 리와에 대한 말은 결코 입 밖에 내질 않으나 왕룽이 찾아오면 상당히 친절히 대했다. 그녀도 이젠 늙어서 좋은 음식이나 술, 그로부터 받는 돈만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그녀와 뚜체는 오랜 세월을 같이 지냈기 때문에 주종이란 관계보다는 친한 동무처럼 밤이나 낮이나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은 거의가 남자들에 대한 지나간 옛 이야기로서 큰 소리로 말하기가 거북스러우면 귀에 입을 대고 속삭였다. 먹고 마시고 자고 또 눈을 뜨면 짓거렸다. 그리고 또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했다. 또 왕룽은 간혹 큰아들이나 둘째에게도 갔다. 그들은 그를 은근히 맞이하고 불이 나게 차를 내왔다. 왕룽은 이 즈음에 난 손자를 보자고도 했다. 벌써 그는 정신이 몽롱해서 무엇이든 잘 잊어버리고 같은 일을 몇 번이고 묻는 것이었다. 내 손자가 몇이나 되는지. 사내애가 11, 계집애가 8입니다. 한 해에 둘씩 불어나는구나. 내가 잘 알지. 그렇지. 그가 의자에 걸터 앉으면 손자들이 이상한 듯 몰려왔다. 손자들도 모두 다 큰 소년들이었다. 그는 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물끄러미 바라보곤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저놈은 제 할아버지를 닮았어. 저건 사돈 모습 그대로고. 이놈은 내 어릴 때 모양 같고. 그리고 그는 손자들에게 말했다. 모두들 학교에 가니? 가요, 할아버지. 그들은 여러 가지 말로 제각각 대답했다. 그러면 사서를 배웠겠구나. 그러자 손자들은 이 완고한 옛 늙은이를 경멸하듯 깔깔 웃고 나서 말했다. 할아버지 옛날 같은 얘기를 하시네. 혁명이 일어나곤 그따위 예전 글은 안 배워요. 왕룽은 한동안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다. 아, 그래. 혁명. 나도 들은 적이 있다. 나는 바빠서 그런 걸 몰랐다. 농사일을 하느라고 말이다. 아이들은 킥킥 웃었다. 왕룽은 아들 방에 왔어도 어쩐지 어색함을 느꼈다. 나그네 같은 생각이 들어 곧 일어섰다. 그리고 그는 큰아들이나 둘째에게 자주 가지 않았다. 그리고 이따금 뚜첸에게 물었다. 이젠 꽤 세월이 흘렀으니 며느리들이 싸우지 않겠지. 뚜첸은 바닥에 침을 뱉고 말했다. 그 사람들 말씀이죠. 서로 앙앙거리는 고양이 같아요. 그리고 마지는 친정 자랑만 하고 잔소리를 하니까 어떤 남자가 좋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큰서방님은 첩을 들인다는 소문이 있어요. 요즘 곧잘 찻집에 나가시는 모양이에요. 왕룽은 이렇게 대답하고 큰아들에 대한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는 듯 하더니 곧 사라져버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차 생각이 저절로 났다. 또 어떤 날은 뚜첸에게 이렇게 물었다. 오래전 집을 나간 셋째놈 소식은 없는가? 이 집안에 뚜첸이 모르고 있는 일은 없는 것이다. 글쎄 그 서방님은 편지도 아무 소식도 전하질 않지만 요즘 남쪽에서 온 사람이 전하는 말론 혁명인가 뭔가의 대단한 장교가 됐대요. 혁명이 무엇인지 난 몰라요. 무슨 장사겠지요. 왕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셋째를 생각해 보려고 했으나 해가 저물자 차가운 공기에 뼈가 시려워 전신이 아프기 시작했다.
마음이 항상 이리저리 흔들리기 때문에 한 가지 일을 오래 생각할 수 없었다. 그의 노쇠한 몸뚱이가 가장 요구하는 것은 식사와 따뜻한 찬물뿐이었다. 그리고 밤이 되어 추워지면 따뜻한 젊은 리화가 곁에 붙어 있어 좋았다. 아무리 늙어도 그의 잠자리만은 따뜻했다. 봄은 몇 번이고 지나갔다. 해마다 왕룽에겐 정신이 희미해져 갔다. 그러나 아무리 노쇠해도 그에게 남아있는 오직 한 가지는 땅에 대한 애정이었다. 그는 그런 농토를 떠나 성내로 옮겨와 부호가 된 것이다. 그러나 그의 꿈은 땅속에 그대로 스며들었다. 며칠이고 몇 달이고 대지를 잇고 있다가 봄만 되면 을의 농장에 가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이제 그는 괭이를 들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밭을 갈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으나 그래도 한갓 희망을 가지고 나가보곤 했다. 때로는 몸종을 시켜서 침대를 가지고 옛날 살던 성밖까지 가서 누워있다 오기도 했다. 그의 아들을 낳았고 아내가 죽은 바로 그 침실에서 말이다. 날이 새면 떨리는 손으로 잎이 피어오르는 버들까지나 복숭아꽃을 꺾어쥐곤 온종일 가지고 있기도 했다. 봄도 가고 여름이 가까운 어느 날 밭둑길을 거닐던 그는 그의 가족 묘지까지 왔다.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버티고 서서 묘들을 바라보니 죽은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 떠올랐다. 죽은 사람들은 그의 성내 집안에 살고 있는 아낙네들보다 바보스런 딸과 리화를 제외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다. 그의 생각은 몇십 년의 옛날로 돌아가고 지나간 날의 일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이다. 유생원 댁에 시집간 막내딸은 오래도록 아무런 소식도 못 들었으나 머리에 떠오르는 명주홍실 같은 입술을 가졌던 그 아이의 그 예뻤던 모습도 여기에 잠들어 있는 죽은 사람의 한 사람같이 추억되는 것이다. 한동안 추억에 잠겼던 왕룽은 갑자기 생각났다. 그렇지, 다음은 내 차례지. 그는 묘지 안으로 들어서서 그의 아버지보다는 밑에, 칭서방보다는 위에, 아내의 묘안은 떨어지지 않는 장소에 자신이 묻혀질 것을 생각하니 흙 속에서 자라나서 다시 그 흙 속으로 영원히 돌아갈 자기 자신이 뚜렷이 보이는 것만 같았다. 그는 중얼거렸다. 관을 마련해야겠구나. 잊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단단히 명심하고는 집으로 돌아와 큰아들을 불렀다. 말해둘 것이 있다. 말씀하시지요. 듣겠습니다. 그러자 왕룽은 갑자기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그 사실이 까맣게 잊혀졌다. 단단히 마음먹었는데도 어느새 그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만 것이다. 그는 속이 상해서 눈물이 나왔다. 그래서 리화를 불렀다. 어딜 가셨다 오셨어요? 드레. 그는 리화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대답을 기다리는데 리화는 다정스럽게 물었다. 어디요? 문득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는 눈물 어린 눈으로 웃으면서 소리쳤다. 그렇지, 생각이 났다. 내가 묻힐 터를 보고 왔지. 아버지와 숙부의 묘 아래, 칭소방 묘보다는 위에 내 어머니의 곁이다.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내 관을 봐둬야겠다. 큰아들은 효자로서의 적당한 말을 얼른 생각해냈다. 돌아가신다는 말씀은 마십시오. 분부대로는 하겠습니다만. 큰아들은 거대한 향목을 골라서 조각을 한 제일 좋은 관을 사들였다. 이 향목은 쇠처럼 썩지 않으며 관 이외에는 다른 데에 쓰지 않는 것이다. 사람의 뼈보다는 먼저 썩지 않는다는 것이다. 왕룽은 안심이 되었다. 관을 그의 침실에 옮겨놓고는 매일 그것을 보곤 했다. 어느 날 그는 느닷없이 말했다. 그렇지, 나는 이 관을 옛날 그 흙집으로 갖다 놓게 하자.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거기서 보내다가 죽어야겠어. 아들들은 아버지의 결심이 굳은 것에 어쩔 수 없어 소원대로 실행했다. 그는 바보인 딸과 리화와 몇 사람의 몸종을 데리고 그의 옛집인 토옥으로 돌아온 것이다. 봄이 가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 추수 때가 되어 다시 겨울이 오기 전에 잠시 따뜻한 날씨가 되자 왕룽은 옛날 그의 아버지가 하던 것처럼 양지 쪽 흙담에 기대어 앉았다. 아무것도 생각지 않는 것이다. 다만 먹을 것과 땅에 대한 것을 생각할 뿐이었다. 땅에 대한 것도 다만 땅 그것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이따금 그는 한 줌의 흙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온종일 양지 쪽에 앉아 지내기만 했다.
아들네들은 정성껏 그들의 아버지를 섬겼다. 그들은 매일 혹은 하루 건너서 반드시 찾아왔다. 그리고 노인이 즐길 만한 음식을 가져왔다. 그러나 왕눈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지난날 그의 아버지가 즐겨 먹던 뜨거운 밀가루죽이었다. 아들들이 오지 않는 날은 몹시 섭섭했다. 그는 곁에 있는 리와에게 묻곤 했다. 그 아이들은 무엇이 그리 바쁠까? 다들 한창 일하실 나이가 아니에요. 일이 바쁘신가 봐요. 큰서방님은 성내 부자 양반들에게 뽑혀 큰 책임을 맡으셨고 또 세부인도 맞이했대요. 둘째 아드님도 새로 곡물상점을 차렸대요. 왕룽은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듣고 있는 듯 했으나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순간이었으나 그의 의식이 분명해졌다. 큰아들과 둘째가 찾아왔을 때였다. 그들은 늙은 아버지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고 나서 문 밖에 나서서 부근의 땅을 둘러보았다. 왕룽은 묵묵히 그들의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이 발을 멈추고 섰을 때 왕룽은 천천히 다가섰다. 형제는 부드러운 흙을 밟는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나 지팡이 소리를 듣지 못했다. 왕룽은 둘째가 조심스러운 투로 말하는 소리를 엿들었다. 이 땅을 팔아서 둘이 공평하게 가릅시다. 형님 못은 제가 고리로 빌리지요. 철도가 개통되면 쌀을 해안 지방으로 보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왕룽의 귀에 들린 말은 땅을 판다는 말뿐이었다. 그는 너무나 분해서 떨리는 소리를 억누르지 못하고 두서없이 소리쳤다. 이 자식들아, 땅을 팔아.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목이 메어 왕룽은 넘어질 것 같았다. 아들 형제가 양편에서 아버지를 겨우 부축했다. 왕룽은 울기 시작했다. 형제는 아버지를 달래며 말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땅은 팔지 않겠습니다. 집안이 망하는 게야 땅을 팔기 시작하면. 그의 말은 토막토막 끊어지곤 했다. 우리들은 땅을 파먹고 살아왔어. 그리고 또다시 땅속으로 돌아가야 돼. 너희들도 땅만 가지면 살 수 있어. 누구라도 땅만은 빼앗을 수 없어. 노인은 늙어서 메말라 적어진 눈물 자국이 뺨에 허옇게 나 있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는 몸을 굽혀 흙을 한 줌 쥐었다. 그리고 그것을 쥔 채 중얼거렸다. 만일 땅을 파는 날에는 그것이 마지막이다. 형제는 양편에서 아버지를 부축했고 노인은 한 줌의 부드러운 흙을 힘껏 쥐었다. 형제들은 몇 번이고 아버지를 위로했다. 걱정 마십시오, 아버지. 절대로 땅은 안 팝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인의 머리 너머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마지막 장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펄벅의 대지는 마치 우리 이야기 같은 공감대와 인생의 파노라마, 장대한 희로애락의 여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때로 웃고 때로 눈물 짓게 하며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안겨주었는데요. 특히 왕롱일가를 이루게 한 오란의 묵묵하고 충실한 삶은 묵직한 슬픔을 느끼게 했죠. 대지는 총 3부작으로 1부가 대지, 2부가 아들들, 3부가 일가족의 분열로 이루어져 있는데 1부 대지가 가장 널리 읽히고 사랑받는 작품입니다. 이제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